그다음에 국제적인 걸 보면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반기, 후반기, 임진왜란을 둘로 나눠갖고서 전반기는 명나라,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끝나고는 청나라, 요즘 시간에 일강이죠. 명이나 중국 대륙의 청, 이런 강대한 국가랑 같이 있는 1대1의 한중 관계를 맺었지만은 고려는 그와 달리 거란족의 요, 그 다음에 한족이 된 송나라, 송나라는 북송과 남송으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그리고 몽골족의 원나라, 그리고 다시 한족의 명나라, 이런 여러 나라들이 고려와 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차이가 나는 건 외교적으로 조선과 고려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도 달라야지 나라가 존속이 되겠죠. 이런 게 지금 대외관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태조는 고구려 후손으로서 북진 정책을 취하고 그 다음에 건국에 커다란 도움이 됐던 호족들을 지배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면 통합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처럼 그냥 단순하게 진골 귀족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후백제 신라의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진정한 나라로 만드는, 그래서 고려를 전문으로 하는 사학자들은 우리나라의 통일국가는 고려다. 신라는 반쪽짜리 통일이었지만, 물리적인 통일이었지만 진정한 통일국가는 고려였다. 그래서 고려 때 이루어진 통일국가가 고려와 조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부로 분단되기 전까지 1000년 동안 이 한 나라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아시아, 동아시아에서의 외교 관계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지도에서 보다시피 고려를 둘러싸고 여진과 요나라, 송나라가 계속 이합집산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 파란색 줄무늬처럼 송과 고려는 친선관계고 요와 여진은 적대관계다 라는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하지만은 외교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요즘에도 말하는데, 고려시대 때의 대외관계는 딱 그거와 마찬가지로 친구도 없고 적도 없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뀐 게 고려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송나라는 어떤 대외 전력을 생기냐면 이의제라고 그러죠. 오랑캐는 오랑캐로 다스린다고 일단 고려를 이용해서 요나라를 제압하고, 그 다음에 요나라가 망하니까는 또 고려를 이용해서 금나라를 제압한다. 이런 연려제요, 연려제금이라는 정책을 썼던 게 송나라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고려와 송나라와 요나라, 거란족이죠. 이렇게 세 나라가 경합하는 다원국 체제였다가 그 다음에는 요나라가 거란족에 금나라에 망하고 나서는 고려와 금나라, 그리고 송나라가 이제 쫓겨가고서 남쪽에 있는 남송, 이렇게 삼각체제로 고려가 대외관계가 이루어지다가 몽골족이 등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가 쫓겨가면서 고려와 명나라, 북원 이런 또 삼각관계를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게 고려의 대외관계입니다. 이 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고려를 세운 왕건의 동상입니다. 이게 이제 왕건등 발굴할 적에 북한에서 발굴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은 왕건이 쓰고 있는 관, 통천관입니다. 통천관이라는 거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황제, 천자만 쓰는 게 통천관입니다. 근데 고려를 세운 왕건이 통천관을 쓰고 있다는 거에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가 한창 잘 됐을 적에는 한번 우리나라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했었는데 불경스럽게도 저걸 다 베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너무 민망하게 그랬었는데, 원래는 이제 무덤에서 발굴된 거니까 저 집어넣을 적에는 여러 가지 의관을 갖춰갖고서 무덤에 놓겠죠. 근데 이 후손들이 몰상식하게 저 옷을 싹 벗겨갖고서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장상이라는 말을 보통 쓰는데, 말의 음경이 처럼 모습이 됐다는 거는 뭐냐면
왕건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불교에 심취하게 되면은 남자의 음경이 말처럼 된다. 지금 그래서 그 표시가 돼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많이 웃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그래서 고려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통합한 왕조고 불교 국가가 아니라 불교 중심으로 해서 유교, 도교, 도청 사상을 포용한 국가다. 그리고 이민족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이었다. 그 다음에 개경의 문벌 귀족 문화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방의 지역 문화도 병존을 했었고 그리고 외교 군사정책 결정에 실리적으로 했다라는 게 고려의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천자의 날을 얘기할 때 주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연호죠. 칭제 권원 스스로 황제라고 표하고 그다음에 연호를 쓴다. 그래서 왕건은 연호를 천수라고 했고 광정은 광덕, 준풍 이런 연호를 썼는데 개경을 황도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서경을 서도라고 라는 표현을 했는데 고려 사람들 얘기가 고려는 해동 청자가 통제하는 해동 천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흔히 설명할 때 외왕 내제, 겉으로 대외관계로는 왕이지만은 안으로는 천자다. 라는 게 고려국의 특징인데 외왕 내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가 무슨 천자냐 이렇게 얘기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천자의 나라라고 얘기한 거는 먼저 50년 동안 통일이 936년에 이루어졌지만 그 전까지 한 50여 년에 걸쳐서 계속 한반도가 전쟁터였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끝내고 하나의 평화를 가져온 왕조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지방의 호족 세력들을 하나로 통합했다라는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호족들은 재우고 왕은 천자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나라가 고려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런 증거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정치 체제를 볼 적에 당나라의 통치 체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삼성육부입니다.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다음에 이호, 예병, 형공. 그래서 삼성육부 체제가 당나라에서 이끌었던 천자국 황제의 나라에서 이끌었던 정치 체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선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우리나라 육조죠. 이호, 예병, 형공 똑같은 6개의 부서인데 아까는 이부였는데 지금 이조로 바뀌었습니다. 의정부는 그것을 통과하는 거는 의정부고. 그러면 이거를 볼 적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고려를 볼 적에는 당나라 마찬가지로 중소문화성 성 밑에 이호 예병 부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은 의정부 밑에 조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장이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국장 그러면 이제 상급이 보통 국장을 하죠. 그런데 서울시 산하로 넘어가면은 국장이 4급입니다. 그다음에 또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사무관이 국장일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서울 중앙부처랑 지자체랑은 호칭이 한 단계씩 차이가 납니다. 부서의 이름도 등급이 있습니다. 부는 의정부 할 때 부는 공무원 체계로 따지면 상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중소문화성, 상서성 할 때 성은 1급이나 2급.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그래서 부는 상급이고 그 다음에 조는 5급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호칭의 등급이 있기 때문에 호칭만 보더라도 고려의 정치체제는 천자국의 나라고 황제의 시스템이고 조선은 제후 시스템이다 라는 거를 이 호칭만 보고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구역인데 고려는 개경, 서경, 동경 그 다음에 개경, 서경, 남경 동경은 경주였고 남경은 서울이죠. 이런 삼경 시스템을 뒀는데 이런 지방을 경 시스템으로 두는 것은 천자국의 시스템입니다. 제후의 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간석기에는 고려의 명칭이 개경이 개성부, 서경이 평양부,
남경이 한양부 이런 식으로 등급이 하나씩 낮춰지는 현상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칭품도 마찬가지예요. 황제는 짐이라고 그러고 황제, 폐하, 만세 하지만은 왕은 그럴 수가 없죠. 폐하가 아니라 전하가 되죠. 전하 천세입니다. 그래서 1424년이면 이제 세종 때인데 세종 때 명나라 사신 해수라는 사람이 가면서 세종 임금한테 말을 하기를 황제는 만만세하고 전하는 천천세 하십시오. 그리고 동궁이었던 문종은 천세하세요 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호칭이 우리가 지금은 뭐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듯이 1945년에 광복되니까 텐노해가 반자이 반자이 그러셨다는데 광복절 이전까지는 그거는 이제 반자이가 만세죠. 천황이었으니까 일본 천황은 만세라는 썼지만 우리나라 왕은 절대로 만세를 못 쓰고 항상 천세를 했다. 아니면 천세가 좀 약하면 천천세라는 호칭을 했는데 그건 제후국에서나 쓸 수 있는 거고 황제의 나라, 천자의 나라에서는 만세를 했다. 그래서 호칭이 여러 가지 틀립니다. 황제의 나라에서는 조소, 제에서 칙서라고 그러고 왕의 나라에서는 교소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성균관 대학교 있지만은 국립대학인 성균관은 제국의 대학입니다. 고려 때는 국자감이었다가 조선에 와서 성균관으로 바뀌었죠. 그거는 국자감이 황제의 나라에서 쓰는 호칭이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국자감을 쓸 수가 없어서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극적으로 대비되는 게 1897년 고종님께서 황제로 올라가시면서 대한제국을 했을 때에 제국에서 황제로 올라갔기 때문에 역시 대한제국의 호칭은 이렇게 바뀝니다. 스스로 왕에서 황제로, 전하에서 폐하로, 과인에서 과인이 덕이 부족하던 거를 짐이 덕이 부족하는 식으로 호칭이 계속 바뀝니다. 이게 대한제국 때 썼던 호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연속극에서 보다시피 종묘사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종묘사직은 제국의 용어고 천자국에서는 태묘사직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에 지금은 공식적으로 예기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제국의 나라에서는 5대밖에 제사를 못 지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조선호텔 앞에 덕수궁 앞에 원구단이라고 있죠. 그 원구단은 1897년 고종임금님께서 대한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세운 게 원구단인데 고려 때는 원구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선에 와갖고서는 그 삼청동에 소격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중종의 조광조의 개혁 정책에서 소격서 혁파라는 말을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소격서 혁파. 저는 궁금했어요. 기관 하나 없었는데 혁파라는 말을 썼을까? 근데 조광조 개혁 정치의 하나로 나오는 게 소격서 혁파입니다. 근데 그거는 국사교육이 잘못된 것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 소격서라는 거는 한 해가 제사를 지내는 기관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조금 축소가 돼서 소격서로 축소가 됐는데 이거를 폐지한 거예요. 왜 폐지를 했느냐? 사대부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하늘에 대한 제사는 천자만이 할 수 있는데 제국인 조선 왕이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건 잘못됐다. 이래서 소격서는 없애야 된다. 이것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 중에 하나입니다. 제국의 전형적인 이 사고방식, 사대부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지금 팔도할 때 경기도란 말을 쓰죠. 지금 서울 바깥에 있는 경기도란 말은 천자국에서 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자가 계시는 것이 경이고 경 바깥에 사방 500리를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기를 합해서 경기도라는 말을 쓰는 건데 그래서 고려 때, 현종 때 나온 호칭인데 조선에서는 쓸 수가 없는 말인데 그냥 유물로서 계속 써왔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조선호텔 앞에 있는 바로 붙어 있는
황후입니다. 지금 이거 남아있는 거는 원구단은 아니고 원구단은 일제 때 없어지고 태조 황제의 신의를 모신 황후입니다. 황후만 남아있고 그 하늘의 제사 지내는 단 원구단은 없어졌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북경에 가시면은 천단공원이라고 있죠? 그게 이제 이런 하늘의 제사 지내는 원구단이 그 천단공원으로 중국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국대전에 의하면은 벼슬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제사를 안 지냅니다. 부모님한테만 지내요. 경국대전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1894년 갑오경장이 되면서 신분제가 폐지가 되죠. 조선시대 때 그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인들이 한 40%가 노비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전 5천만이 다 양반이지만은 어쨌든 철종 때 기준으로 한다면은 40% 정도가 노비였는데 그러게 이제 1894년 갑오경장이면서 신분제가 철폐되고 그러면서 너도 나도 다 양반이 되다 보니까는 나도 그러면 양반인데 하면서 제사를 올리는 게 부모가 아니라 4대 봉손을 하는 시스템이 그때부터 거의 정착화됐다 봅니다. 그리고 그 얘기에 따르면 황제는 7대, 제후는 5대, 대부는 3대, 그 다음에 서인, 그러니까 서인이 아니라 선비, 벼슬을 하는 선비는 사는 2대, 그 다음에 일반 벼슬을 하는 사람은 제사를 안 지냅니다. 일본 사람들 보면 방 안에다 두고 위패를 모시고 반에서 절을 하는 그런 연속극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원래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그게 예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과대 포장되다 보니까 어떻게 4대 봉송까지 해서 골치 아프게 돼 있는 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원구단의 문제인데 그 고려 때는 원구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고 북쪽에는 땅한테 토지신한테 지내는 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오른쪽을 남쪽 북쪽을 다 제사를 지내는데 조선 들어와서 다 없어졌죠. 이거는 이제 박물관에 있는 유물인데 복령궁주 묘진명이라는 겁니다. 무덤 앞에 두는 비석이 아니라 무덤 안에다 짓는 지석 같은 겁니다. 그분의 일생을 쭉 적어갖고서 요약해서 그 무덤 안에다 짓는 묘지명인데 이건 이제 고려 때부터 중국에서는 쭉 오래 때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이 되는데 이 묘지명을 보면은 복령궁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숙종의 따님이십니다. 숙종의 넷째 딸인데 묘지명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냐면 천자진여의 여월제막 천자의 따님이시여 보름달 같이 생겼었는데 숙종의 딸이기 때문에 조선식으로 하면 공주입니다. 근데 공주라고 안 그러고 천자진여란 말을 썼어요. 숙종은 고려 중기에 해당되는 분인데 이때 고려 중기에 해당 때에도 천자진여란 말을 썼는데 쓸 정도로 고려 사람들은 이 천자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하고 그런 호칭을 썼다라는 하나의 유력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양념으로 집어넣은 건데 승피백운 지우재향 이게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안중근 의사가 쓴 글입니다. 요즘 나온 거예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와갖고서 뭐 경매 붙여서 뭐 7억인가 뭐 됐다는데 이 승피백운 흰구름 타고 지우재향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네. 이게 이 북령공주 그 비석에 있는 여월제막 천자진여 여월제막 다음에 승피백운 지우재향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이어진 건데 의사께서 그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신기해 갖고서 이제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장자의 글귀입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카톨릭 아닙니까? 그래갖고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하늘나라에 오르신다가 아니라 하느님에 가셨네. 이런 식의 번역을 했더라고요. 경매 사이트에서는. 그다음에
복량공주 묘지명과 금나라가 고려에게 보낸 조서에서 얘기를 하기를 대금황제 기사후 고려국 황제. 이때는 고려, 금나라와 고려가 형제지국입니다. 그 전에는 여진족이 고려에 대해서 부모님의 나라처럼 상국으로 모셨다가 이제 힘이 커지니까는 형제 관계를 듣다. 그 다음에는 역전이 되죠. 근데 형제지국 때 금나라가 황제가 형이고 고려국은 동생인데 이때도 그 동생 나라한테 보낼 적에도 금나라 황제가 고려국 황제한테 보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인종 때입니다. 숙종 다음 때. 이런 식으로 황제라는 것이 어떤 그냥 우격다짐으로 황제냐 천재라고 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는 포원 정몽주고 왼쪽은 삼봉 정도전입니다. 양정시죠. 고려 말 충신과 조선의 개국공신 정몽주 이 두 분을 이렇게 사진에다 담았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은 저 위에 보면은 봉화백 문헌곡 정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봉화백이 뭘까요? 문헌곡은 시온데 봉화백이 뭘까? 고려는 천자의 나라로서 봉작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양에서 얘기하는 공작, 백작, 후작에서 그런 서양에서 하지만은 그것이 원래 공작, 백작, 후작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썼던 자기를 그 영어의 count all 이거를 걷다 번역할 적에 그 대입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게 자기를 내릴 적에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렇게 5개의 자기를 내립니다. 이런 것이 천자국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